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교시 수업 진행하게 된 이성이라고 합니다. 다들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까 1교시 수업할 때 네네. 막 그런 얘기 나와서 땅 얘기가 나오니까 네. 학생들이 뭐 부동산, 뭐 건물주 이런 얘기 저 나오죠 지금 현준이. 건물주. 네, 있네요. 건물주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나요? 네네, 그걸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중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퀴즈 문제에 대한 힌트들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많이 기울여서 들으시면 나중에 문제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셔서 우리 이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 땅을 사고 싶다고 지금 난리네요. 지금 손지율 친구는 땅이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김민재 친구는 영어로 뭔가를 써주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나중에 크면 건물을 사야 하니까. 좋습니다. 벌써부터 미래를 대비하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 또래 사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이 얼만큼 중요하고 건물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돼서 조금 어린 여러분들 나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수업하게 될 내용은 이렇게 부동산이 뭔지, 그리고 땅과 건물, 그리고 입지라는 단어를 들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입지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빨간색은 나중에 퀴즈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풍수지리 어떻게 알았어요? 풍수지리 어디서 들었어요? 현준이 어린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나요? 어린이가 건물주도 될 수 있습니다. 오. 입지 들어오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오. 입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풍수지리를 알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바람, 물, 땅, 뭔가 수맥.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똑똑하네요. 네. 부동산에 대한 빅데이터가 풍수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위치나 부동산의 모양 혹은 건물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그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오래전부터 빅데이터로 쌓여 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게 같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가 쌓일 정도로 뭔가 구축이 됐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몇천 년 동안 쌓인 것들을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건물을 빨리 사야 함 좋습니다. 일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페이지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네, PPT 화면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부동산, 건물, 주택이 좋지 않나, 뭐 강남에 빌딩을 강남 사야 된다, 주택. 서울로 가야 한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서울로 가야 할까요? 왜 서울로 가야 땅값이 비싸니까. 서울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수도권. 뭔가 부동산은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대도시.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수요가 있어야 땅값이 오르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근처에 편의시설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활발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감은 지금 경제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땅값이 빨리 오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시골 땅이 좋다. 시골 나중에 뛸 수도 있다. 굉장히 멀리 보는 친구죠. 교육이 좋아서 신도시 여러 가지 나옵니다. PPT 조절이 안 됩니다. 네. 오래된 주택가로 가자. 부동산 땅값이 한번 뜨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산에서도 충분히 고층 건물 살 수 있어요.
LCT. 신도시는 낙후된 이제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을 계획적으로 만드는 걸 신도시라고 하죠. 아이파크, 부산은 재개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야, 재개발이라는 단어도 알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 굉장히 재생. 도시재생, 경복궁 똑똑하네요. 그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재건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건축이랑 재개발의 차이가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비슷한 단어라서 뉴스에 좀 자주 나오기는 합니다. 건축과 개발이니까 제 생각에는 재건 뭔가 건축은 건축은 있던 건축물을 없애고 네. 새로 세우는 것 같고 네. 개발은 뭔가 건물이 없는 뭐 황무지 같은 느낌의 어떤 도시를 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요. 재개발은 다시 개발하는 것, 재건축은 새로 짓는 것. 거의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도로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기반 시설을 짓고 건물을 만드는 것들을 재개발이라고 하고요.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들을 그 아파트의 주인분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지어 올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PPT 화면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아이고 정답이 공개되어 버렸네요. 다시 빨리 숨겨주세요. 못 본 것처럼 다시. 자, 못 본 것처럼 해주시고 다시 해주세요. 그 밑에 그림에는 나무도 있고요, 집도 있습니다. 건물들도 있고요, 구름도 있어요, 하늘도 있고. 여기서 부동산은 몇 개일까요? 막 빠르게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세 3개죠. 개라고 하네요. 3개죠. 힌트를 다들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다음 볼게요. 김나무. 3가지인데요. 나무, 건물, 땅입니다. 땅은 조금 토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나무도 부동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모든 나무가 부동산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이제 특정한 조건이 있어요. 이 나무의 주인이 나다. 내가 이 나무의 주인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나라에 이 나무가 내 거예요 라고 등록을 하면 그때는 이 나무도 부동산이 돼요.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도 부동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혹시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면 얼마 전에 LH 주택공사에서 투기를 많이 했었다는 맞아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많이 봤어요. 이제 그 뉴스 내용에 뉴스에 나왔던 많이 부분인데 그 직원분들이 투기를 할 때 그 땅 농지를 사서 그 농지에 나무를 막 심어놨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땅의 가격을 올렸죠. 갑자기 확 올릴 수 있었던 게 나무도 등록을 하면 부동산처럼 취급을 받고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심었던 그런 겁니다. 맞죠?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죠. 투기. 맞아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물론 투기는 하면 안 되겠죠.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집은 5평인데 땅은 1000평. 그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무도 등록해서 땅값을 올립시다 라고 하는데 오늘 뭐 하나 배워가네요. 나무를 심어서 땅값을 올리는 것보다는 건물을 짓는 게 좀 더 크겠죠. 이제 단기간에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던 거고요. 이제 건물을 지어서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땅을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땅을 사면 잡초는 안 돼요. 땅을 사놓으면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라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야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땅이 어떻게 개발될 거다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다면 사서 금방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부동산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인목, 나무라고 하고요. 혹은 다른 것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라고 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주택, 빌딩 이것은 좀 이따가 나올 내용이에요. 일단 부동산의 개념은 이렇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나무도 부동산에 일부 포함이 된다. 그렇지만 모든 나무가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번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지붕도 등록합시다. 지붕은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붕은 따로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동산에도 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은 땅 살 수도 있겠다. 있는데 이게 불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LH 주택공사가 큰 일이 터진 이유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불법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중요성인데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밑에 식수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나요? 어떻게 굉장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리한 질문인데요.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 땅 밑에 식수가 있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3대 생산 요소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토지와 노동, 자본인데요. 사람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땅이고요. 이미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땅에 지하철이 있어도 오르나? 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이제 지하철에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질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대신에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곳은 교통이 원활하고 움직이기가 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부동산 자체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부동산을 사람들이 직접 쓰기도 해요.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에서 살아야 되죠. 주변 시설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 있나요? 이 지금 보내주신 내용들은 나중에 뒤에서 한번 제가 다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진도를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인데요. 부동산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상품이 돼요.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기준도 10분 거리에 있으면 돼요. 좋은 질문들.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강사님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는 걸 제가 뒤에 다 준비해 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도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 자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알아볼 내용들입니다. 토지,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물론 이 3가지가 끝은 아니에요. 공업용 부동산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시설, 문화시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도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토지는 아까 식수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죠. 네.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땅값이 오르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토지, 땅을 갖는다라는 건 그 눈에 보이는 우리 발에 밟히는 이 땅만 갖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일정 부분 지하와 지상까지도 그 땅을 갖는 게 돼요. 그래서 그 내가 가진 땅 밑으로 지하철을 뚫는다 혹은 식수가 있다 라고 하면 가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걸 2글자로 지목이라고 하고요. 과수원으로 쓸지 농지로 쓸지 아니면 이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올릴지 등에 따라서 토지의 목적은 총 16가지 정도로 나뉘어져요. 굉장히 많죠. 네. 이 건물
뿐만이 아니라 땅도 굉장히 어렵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동산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눈으로 볼 수 없는 3차원 입체적인 공간이고요. 이제 그걸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익숙해지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토지는 사람의 생활 구역에 따라 또 나뉘어져요. 이제 그래서 그 기준을 용도 구역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용도 구역에 따라서 똑같은 땅, 똑같은 넓이의 땅에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나 건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고층 무조건 다 올린다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런 용도 구역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시골이나 농촌 가시면 땅은 굉장히 큰데 건물은 작은 경우가 있어요. 아까 땅은 1000평인데 집이 5평이다 라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예, 영향을 받습니다. 용도 구역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서면 여러분들 가보셨죠? 네. 서면 같은 경우에는 상업구역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높이 넓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용도 구역이라는 거는 누가 정하고 어떻게 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법으로 정하는 아. 거죠. 센텀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공부를 하다 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오늘 적어놔야겠다. 필요할 수도 있어.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인데요. 이 주거용 부동산은 사람의 주거,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수도권인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나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수도권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요. 해변가에도 77. 해변가를 살 수 있나요? 해변가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뜯는다. 그 말도 같은 말이에요. 계곡이나 강 등 물가를 자신이 살 수 있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산에 살 수는 있는데 강이나 물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산이 뭐 강을 계곡이 물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것들은 내 것이 되지만 네. 그것만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멸종위기 동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동물들이 나타나서 건물을 해하거나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저를 해하려고 한다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 집은 위험한 집이니까. 그리고 땅의 위치 중요합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정도나 뷰, 이런 것들을 다 입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입지 때 나중에 입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나올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햇볕이 들어오는 정도나 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향이 더 높은 값에 팔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군요. 주차장도 값이 되나요? 주차장이 없는 집과 있는 집의 가격은 다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마지막 아파트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글만 보면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이 건물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집에서 볼 수도 있고요. 밖을 한 번만 싹 둘러보면 다 볼 수 있는 부동산들, 건물들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진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좋은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 전세, 월세는 나중에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올 거고요. 2021년에 주인 없는 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주인이 없는 땅은 아마 이제 없을 거예요. 이제라는 말은 그럼 그 전에는 있었을 적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뭐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물어봤던 정서현 친구인가요? 네, 맞아요. 정서현 친구는 주인 없는 땅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방법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저도 주의 깊게 들어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PPT.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단독주택은 딱 봐도 아시겠죠? 저 건물을 가진 사람이나 저 건물에 살 수 있는 건 딱 한 세대, 한 세대 단독. 네. 혼자 살 수 있는 단독으로 저 집을 다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지구가 살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다가구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생긴 게 단독주택이랑 비슷해요. 단독주택이랑 비슷한데 여러 명이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대신에 주소가 나뉘어지지 않아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호실, 몇 호라고 나뉘어지는데 다가구 주택은 그렇게 주소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층수가 낮아요. 5층 혹은 5층보다 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다세대 주택에서는 주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호실을 나눌 수 있어요. 다가구 주택에는 집을 어떻게 구분하냐? 저도 궁금해요. 다가구 같은 주택은 주소를 같이 사용을 한다면 네. 택배가 오면 어떻게 받아요? 그 문 앞이나 공통된 장소에 어, 놓고요. 이상한 소리가 장소? 나나요? 이상한 어떤- 소리가 나나요? 어떤 소리가 나요? 이제 분명히 멈췄어요. 음소거의 제공 아니고 네, 음소거 누가 말하는 소리? 음소거 누가 해제- 음소거 아. 풀어가지고 선생님 목소리 다들 반사하겠어. 음소거를 안 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음소거 돼 있는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왓티포 이제 없어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지는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혹은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상업 행위를 위해서 이제 짓거나 만드는 부동산이고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주거가 아닌데 네. 상업용인데 주거를 그러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오피스텔 들어보셨죠? 네네. 이 오피스텔이 그 업무용 공간, 오피스 그리고 호텔을 합친 이제 콤플리시라고 하죠. 예, 그럼 그런 거. 오피스텔도 상업용 건물에 속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오피스텔을 살 때나 가지고 있을 때는 업무용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제 직접 살고 있는 거주용인 게 이제 신고가 되거나 되면 이제 그때는 주거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받죠. 제재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입니다. 이제 종류도 많고요. 이제 돈을 얼만큼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동산들은 이렇게 보시면 나와요. 업무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상가 뭐 이런 것들이죠. 건물이나 땅을 사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건물은 사본 적이 있는데요. 땅은 사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건물을 사면 자동적으로 땅을 갖게 되기는 해요.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한 호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땅의 일부분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개념입니다. 부동산은. 뭔가 듣고 지금 벌써 깨달았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아,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보는 거는 이렇게 업무시설, 저거를 그냥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아니에요. 뭔가 깨달았을 거예요. 건물 사는 게 좋나요? 땅을 사는 게 좋나요? 라고 하면 저는 건물을 사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도 주택은 있을 거예요. 주택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아파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에 살면 불편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 보면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예,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파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나중에 주택으로 좀 아, 일단은 그렇습니다. 건물은 발전이 가능하지 않나요? 저게 어떤 말이죠? 땅보다 뭔가 나중에 값이 오르지 않나 뭐 이런 뜻일까요? 발전이 가능하다. 공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공원은 대부분 국립공원,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부동산 사기가 많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수업을 나중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내용이 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은 부동산 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송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습니다. 저건 너무 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다시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 잠들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음식점, 뭐 상가 이런 것들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물어봤던 입지인데요. 그 입지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인데요. 부동산을 하면 집을 많이 사놔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요.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아파트 6채. 아파트 6채. 굉장히 많네요. 그분은 세금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세금을 많이 낼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금액에 돈에 비례해서 세금을 엄청 많이 냅니다. 학교는 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살 수가 없어요. 대신에 폐교된 학교는 일정한 증명이나 증빙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나고요. 서장훈 세금 굉장히 많이 내실 거예요. 서장훈 씨는 굉장히 비싼 건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부동산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실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가볼라도 세금 때문에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압니까? 세금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는데 세금에 관심이 관심이 많네요. 많네요, 진짜. 집안 구조에 의해 집값이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요. 서장훈 씨도 이익이 많겠죠. 서장훈 씨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이십니다. 네, 그래요. 음. 이제 입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건물, 집과 관련된 입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학교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동의대학교이고요. 그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세금 내는 양이 맞나요? 건물로 인해 버는 수익이 맞나요? 버는 수익보다 세금으로 더 많이 내야 된다면 그 일은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벽지가 망가지면 값이 달라지냐? 라는 질문인데 벽지가 망가지면 벽지를 다시 하지 벽지가 망가졌다고 건물을 팔진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대학교 주변에 원룸이 많은 이유 수요가 있으니까 많이 있겠죠? 맞죠?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집이 멀거나 잠깐 살 수 있다도 맞는 것 같은데요.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요.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은 학교와 가까운 곳을 찾기 때문에 대학교 주변에는 원룸 건물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아까 상업시설이 있었잖아요. 기숙사. 뭔가 그런 1인 가구들을 위한 그런 상업시설도 같이 생기지 않을까요? 맞죠.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편의시설이 많으면 집값은 당연히 당연히 오를 것 같아요. 오르죠. 그 집 근처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가격은 오릅니다. 대표적인 게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여러분들 집 근처죠. 음, 지하철역 따라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역세권. 맞죠? 역세권이라고 바로 네.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올라갑니다. 맞죠? 건물주가 마음대로 집값을 올릴 수 있나요? 있습니다. 팔 때 이렇게 높은 값에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건물을 팔 때 자기가 높게, 비싸게 팔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면 비싸게 팔면 되고요. 뭐, 급해서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싸게 팔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에 따라 집값이 달라지나요? 내진 설계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처음에 건물을 지어 올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파트는 비싸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물이 험한 곳에 있어도 값이 달라지나요? 이 험한 곳이라고 하는 게 뭐 생활이 힘들다 아니면은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라면 가격이 충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집에 가기 위해서 교통편이나 이동수단이 어려우면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설계하는 회사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나요? 아, 저 약간 브랜드 달라집니다. 회사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예, 질문의 달라져요. 의도가. 네. 네. 이제 좀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아파트의 이름들이라면 예, 시작부터 가격이 비싸지고요. 날씨의 영향은 안 받습니다. 예, 정답은 저기 나와 있고요. 지하철이 이동 수단이니까 편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구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수 있나요?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나 부동산은 그 해당하는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부동산 아파트 값이 한번 그때 너무 올랐나요?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갑자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경우 뭐 네. 그런 혹시 급등에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제가 수업 시간 마지막에 조금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 여러분들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부동산 가격이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잠깐 해드릴게요. 부동산 정책. 잠깐만요. 집값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나요? 아니요,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음이 잘 되면 값이 올라가나요? 방음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방음이 잘 된다고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일단 수업 진행할게요. 네. 지하철 노선 따라서 부동산이 많은 이유는 아까 정확하게 나왔었죠. 교통수단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저 아파트 주변에는 부동산이 많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넘어갔나요? 아니요, 안 넘어. 넘어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그리고 같은 넓이의 부동산인데도 값이 달라지는 이유인데요. 이 전입니다. 자,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인데 가격이 달라요. 제가 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가격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남양집이야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는 지금 1층 집 마우스 있는 1층이라서 그쪽에 두 번째 칸을 보시면 뷰하고 좀 비슷한데요. 아파트의 층수에 따라 다릅니다. 음, 지금 더 낮은 가격의 부동산은 낮은 층, 저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비싼 층은 아마 중층, 중간 정도에 있는 층수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낮은 층, 1층 같은 경우에는 뷰가 없잖아요, 1층은.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밖에서 집 안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조금 안 된다,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중간 정도의 층이 되면 한 7층, 8층에서 15층 정도?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굉장히 시끄럽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층 혹은 낮은 층에서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해요. 그리고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면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1층이랑 15층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층. 1.5층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증여 거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질문이 되게 많아서 이제 강사님이 이제 다 채팅창을 읽어주시면서 하셔서 우리 진행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문은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해드리거나 질문을 해주세요 할 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파트의 방향도 중요할까인데요.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아파트 방향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가격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저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남쪽이 좋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 해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해를 싫어해서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완전 남양 좋아하는데. 그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생각할 수 있는데 커튼 설치하세요. 해놨습니다. 그 해가 동쪽에서 뜰 때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이면 해가 뜰 때는 굉장히 많이 햇볕이 들어오겠죠. 근데 딱 12시가 지나면 정오가 지나면 아파트 바로 위쪽에 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햇볕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강할 때는 햇볕이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쪽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에서 떠서 점심 때까지는 햇볕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햇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쪽을 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쪽 보고 있는 아파트예요. 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고르게 햇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북쪽을 보고 있으면 햇볕을 아예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햇볕이 잘 안 들어온다. 일조량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래를 하고 나면 북쪽을 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빨래가 잘 안 마르기도 해요. 이제 이런 불편함도 있다라는 거고요. 일조권을 뺏긴다면 보상. 대부분 남쪽을 좋아해요. 대부분 남쪽을 좋아합니다. 햇볕이 많이 들어와야지 일단 집이 밝아요. 집이 밝고 이제 곰팡이나 안 좋은 것들이 집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쪽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방향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면에 있는 드러그스토어, 올리브영의 위치인데요. 이 건물들, 이 매장들의 차이점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이 지도만 보고 플레이스 여러분들이 주변이 판단하면 조금 어렵긴 한데 지하철 근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대로? 대로변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건물 모서리예요. 커피숍. 각지. 네, 이 건물의 모서리에 있습니다. 건물이란다. 길에 모이는 모서리. 여기에 있어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대로변에 있으면 그 큰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이 가게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돼요. 그리고 큰 길에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게 되면
어떤 건물 앞에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유명해질 수 있고요. 유명해지면 물건을 사야 될 때 그 건물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거고요. 모서리에 있으면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모서리에 있으면 길 두 가지 방향이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에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모서리에 있는 건물들을 잘 보시면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많을 거예요.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끼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양쪽 네.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또 뭐가 있지? 베스킨라빈스라든가 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가게는 다른 건물들보다 비싸요. 비쌉니다. 아주 비싸요. 그리고 4차로 근처에 있는 가게들도 비쌉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산다고 해서 가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올리브영이 지금 많아 보이는데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중심적인 상업시설 근처에만 있어요. 이게 부산의 중심은 거의 서면이나 아니면은 학교 근처, 대학교 근처. 어떻게 보면 조금 발달한 상권에만 저 올리브영이 들어갑니다.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거 스타벅스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스타벅스가 서면에 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모서리 부분이 더 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좁은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유동인구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일단 많이 와야지 좋은 부동산일 텐데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유동인구 산이 있어도 달라지나요인데 넘어갈게요. 안 달라집니다. 유동인구는 일정한 시간 동안 그 도로, 그 장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하는 그 건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 잘 되게 되겠죠. 물론 이 유동인구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유동인구 중에서도 고속도로는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안 받을게요. 유동인구에서 더 중요한 건 유동인구 중에서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파악할 때 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 대출 이야기 안 할게요. 유동인구는 일정 시간 동안 그 지역, 그 건물 앞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 건물 앞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건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파악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 갈 때마다 체크하면 됩니다. 저게 상당한 수작업의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와 있는 이것도 다 사람이 다 일일이 체크를 한 결과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한 거예요. 지금은 저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 크게 줄어들진 않았을 거예요. 유동인구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건물을 처음부터 짓는 게 더 비싸겠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인데요. 시간이 모자라네. 투자인데요. 부동산에는 크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네 글자로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만 넘겨주십시오.
직접 투자에는 간단하게 임대업이 있는데요. 임대업은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가로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돈을 버는 형식이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입니다. 빌려주는 돈을 매달 지불하게 되면 월세이고요. 한 번에 큰 돈을 내고 나갈 때까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걸 전세라고 해요. 이제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그 거래를 하고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투자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 글씨죠. 중요합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접 투자인데요. 리츠라고 해요. 이 리츠는 영어 단어를 줄여서 표현한 거고요. 간접 투자 방식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전세는 몇 년 살고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리츠인데요. 이 리츠는 금융 투자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인데 보시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에요. 맞아요. 펀드입니다. 펀드의 일종이에요. 부동산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혹은 자본에 투자를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나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맡기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간접 투자 방식에 속해요. 그럼 펀드 형식이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나요? 지분으로 제가 받는 것처럼 되죠. 이 리츠의 장점도 있습니다. 리츠를 하게 되면 부동산을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파는 게 어렵거든요.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 팔기가 쉽습니다. 용이해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혹은 주거용 부동산인데요. 무주택자면은 청약에 유리합니다. 그 부동산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할 때 혹은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간단한 예시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했었죠. 이제 지렛대 하나 있고 그 밑에 될 수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투자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이제 내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예시는 밑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비 효과랑은 좀 달라요.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빨간 나중에. 글씨네요. 네, 빨간 글씨입니다. 집 2채 이상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대출을 해서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낫나요? 대출을 안 하고 싼 아파트를 사는 게 낫나요? 이 판단은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빚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빚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에는. 그리고 다음. 그렇다고 무턱대고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할 수는 없어요. 보시면 이상한 영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부동산을 많은 돈을 빌려서 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은,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구축 25평, 신축 25평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부동산을 필요로 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죠. 의식주, 그 중에서 하나인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대출을 잘 내주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많이 늘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거래를 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네요. 갑자기 이 정도 사람들이 많이 샀으니까 이제 대출을 못하게 막아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실제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어느 순간 맞아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망했어요. 사람도 망하고요.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망했어요.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도 망하고요. 기업이 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게 되고요. 물건을 살 수 없게 되고 가게도 망하게 돼요. 다 같이 망하는 그런 경우가 2007년에 있었습니다. 저기서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맞아요. 나라도 망하겠네 라고 하는데 그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그때 미국이랑 관련돼 있던 미국과 굉장히 친한 나라들은 다 같이 망할 뻔했어요.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역이랑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기를 하면 안 된다. 혹은 지나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맞아요. 나비 효과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지 마세요라고 말리는 게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투기의 정확한 뜻, 이제 투기라고 하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과 시세 차익, 이 두 가지 단어,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정도 이제 수업이 남아 있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그 부동산,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부동산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것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은데 가상화폐 들어봤어요? 그렇죠. 가상화폐 졸라맨 아니에요. 가상화폐, 코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코인. 가상화폐처럼 가상의 부동산도 나왔어요. 지금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us2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지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us2에서는 지금 현실의 지구를 인터넷으로 본따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투자를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지금 처음보다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이 체크 잇 아웃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눌러서 이제 광고로 갔네요. 그 위에 보시면 이 부동산들의 시세예요. 이게 처음보다 가격이 계속 뛰고 있고요. 이런 가상현실 세계를 이제 쉽게 뭐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이 기술이 그냥 지금 이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진이 실제 그 부동산 사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 수 있어요. 살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이 부동산의 앞으로 변화되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도 여러분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융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진다. 저는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이 가상화폐를 사용하기에는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이 투기의 수단으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오늘 이 2차시 수업도 듣고 난 이후에 이 2차시 선생님 수업에 대한 또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선생님 혹시 아이들한테 선생님 수업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하는 그런 예상 질문이 있다면 뭐 하나 좀 예를 들어주면 한 두 가지 정도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아이들을 살짝 테스트 문제를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단한 것들인데 저는 OX 퀴즈도 몇 개 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씩 냈는데요. 하나 한번 내볼게요.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투자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자본을 빌려 내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땡땡땡 효과라고 한다. 오, 맞나요? 바로 나오네요. 열심히 잘 들었네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 힌트 나갑니다. 두 번째. 땅의 목적에 따라서 땡땡으로 구분한다. 어떤 답이 나올까요? 땡땡으로 구분한다. 오, 목적에 따라서 지목일까요? 입지일까요? 이거는 조금 갈리긴 갈리네요. 하네요. 정답은 지목이었습니다. 한자 아는 친구들은 바로 알 텐데요. 땅 지자의 목적 목입니다. 그래서 지목, 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힌트가 우리 친구들한테 아주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건물주가 선호 직업이라 건물주, 부동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 수업 함께 해주신 우리 이성 강사님께 우리 인사하면서 이 수업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맛보기 한 거 이제 기억 잘 하시고요. 우리 이 수업 끝나고 우리 1시부터는 퀴즈쇼 접수가 시작이 될 거고요. 또한 수업 종료 후에는 아카데미 교육 만족도 조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강사님과 우리 인사 나누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나가면 돼요?